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농업법인을 실전에서 창업하는 어떤 네. 스토리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영상 보시고 뭐 저희가 유머러스한 부분이 좀 적어서 네,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니까 네. 한 번씩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농업 실전 창업을 위해서 뭐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요건도 있고 절차도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해야겠다라는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지. 네. 뭐 때에 따라서는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법인을 설립하실 때는 조력자를 이용하세요. 네. 뭐 세무사든 법무사든 아니면 기타 뭐 컨설팅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절차를 밟거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도움을 받으시면 이제 절차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일단은 몇 명이서 설립할 것이냐. 네. 그리고 또 주식은 누가 얼마 이렇게 가질 것이냐. 그리고 이제 영농조합법인은 기본적으로 5명이 모여야 되는 거고, 그게 다 농업인이어야 되고. 그렇죠.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에는 10%의 주식은 농업인이 가져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농업인이라는 게 이제 요즘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이라는 걸 네. 내시거나 농업인 확인서라는 필수 서류를 내셔야 돼요. 네. 이게 예전에는 농지원부만 가지고 됐었거든요. 네네. 이제는 규정이 바뀌어서 농지원부가 있어도 되지 않고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있는 분이 모여야 농업회사 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자본금을 얼마를 할 것이냐. 회사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본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금액에 사실 한도는 없어요. 네. 지원금이나 이런 받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 정도로 자본금을 설립해 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뭐 굳이 자본금에 제한을 받으시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원하는 이름을 결정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관 작성해야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법무사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 조금 짚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상호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드림 농업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상호를 미래드림 농업법인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농업회사법인 미래드림 주식회사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미래드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렇게 하든가. 이게 이제 좀 묘미인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농업회사법인 미래드림 주식회사 하면 이게 입금명자를 봤을 때 앞에가 다 농업회사법인이라서 누가 돈을 넣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 중에는 그거 좀 편하게 하시려고 앞에 상호를 넣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뒤로 넣는 분이 많아요. 또 이제 상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내 관할 뭐 시군구 정도에서 동일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미리 좀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을 뭐 이제 지원을 받으려면 한 1억 원 정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사실 자본금 100원으로도 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외적인 신뢰도를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00원짜리 법인이라고 하면 좀 웃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규모는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근데 1억 원을 현금으로 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난 현금은 없는데 농지가 있어. 네. 그러면 농지를 갖다가 법인에 넣어가지고 그 가격만큼을 자본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출자 가능하죠. 근데 현물 출자하려면 기본적인 이제 좀 가격에 대한 걸 책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 가격을 객관성 있게 책정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해서 확보된 그 금액을 가지고 자본금으로 넣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라는 표현을 저희가 지금까지 써왔는데 네. 실제로 저희 업체들을 보면은 꼭 주식회사가 아니고 농업회사 법인 유한회사 땡땡땡땡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별반 차이는 없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가락시장 이런 데도 가보면 유한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차이는 예를 들어 유한회사는 우리가 아는 그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이런 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안 되는 제한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의 형태나 뭐 금융권을 활용하는 데나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은 없거든요. 오히려 좀 유한회사가
유들유들한 그게 있죠. 예를 들자면 주식회사는 3년마다 이사에 대해서 이제 중임 등기 이런 걸 계속 해줘야 되는데 네. 유한회사는 변경되지 않았으면 음. 그냥 그런 절차 없이 계속 진행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설립할 때도 보면 유한회사가 조금 간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요즘 트렌드적으로 유한회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루이비통 그렇죠. 이런 외국계 회사들도 다 유한회사거든요. 그죠. 해외에는 보면 대부분이 유한회사인데 우리나라가 주식회사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유별나게. 약간 좀 외형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회사 하면 좀 규모도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실제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꿀 수는 있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음.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이 변경되는 거는 네. 그건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상장을 염두에 두셨다 하더라도 절차에 간편함이 있다면 유한회사를 활용하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회라는 부분인데 정관이라 그러면 사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근데 그만큼 쓰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많이 중요해요. 법인을 만드시면은 법인의 내부 규정이란 게 있죠. 그렇죠. 이제 뭐 세금을 어떻게 내고 혜택을 어떻게 받고 감면을 어떻게 받고 이런 규정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법으로 모든 걸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치 규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하겠다. 물론 법 테두리 내에서. 네. 그래서 뭐 임원의 급여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의 주주를 어떻게 변경한다는 요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표준 정관을 써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면담을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거기다 반영하실 수가 네. 있으세요. 특히 이제 1편에서 영농조합법인 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나라에 법이 있듯이 회사에도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조합인데 정말 이 회사의 적대적인 사람한테 주고 떠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음.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정관에 넣어주고 그렇죠. 또 어떤 데들은 보면 이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이 인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런 것들을 넣어놔서 이 회사를 좀 안정하게 지키기 위한 규정들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사실 뭐 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전문가 이제 상의를 통해서 면밀히 또 그리고 중간에 수정도 가능하니까 수정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둘이 농업인인데 동업을 하기 위해서 뭐 형 동생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 뭐 해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계약서 쓰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서로 나눌지 이런 부분도 참 애매한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 형태를 띠면 정관의 내부적으로 규정을 처음부터 두고 만들면 그렇죠. 네. 예, 좀 명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형제지간에도 어떤 투자라든지 네. 어떤 공동 활동을 한다 그러면 법인의 형태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될 때 문제가 발생하고 또 좋은 경우에는 나누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은 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청년 농업인들 중에서 부모님이 농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당히 그렇죠. 꺼리낌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법인의 형태를 통해서 외형을 확장하고 그다음 수익을 더 내고자 한다면 법인의 형태를 띄어야 되는 부분에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게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유리하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뭐 주주에 대한 부분, 이제 설립하는 최초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아까 박세훈사님이 농업 경영체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은 정리하면은 농업인이 농업 경영 확인서라든지 네. 농업 경영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그 얘기하고 별개로 농업 법인을 설립을 한 거죠. 네. 했을 때 이 법인도 농업 경영체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네. 그거는 필수 사항인가요? 필수 사항입니다. 근데 안 받고 운영하신 분들은 많으신데. 근데 예전에는 이 농업인 확인서 자체가 없어도 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인에. 그렇죠. 근데 이제 2014년부터는 이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회사에 있어야지만 세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법인을 설립하시고 요건에 맞춰서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또 획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가 어려운 건 아니고 뭐 대부분 여기 영상 보신 분 중에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농업경영체 등록증 어디서 받나요? 이게 이제 국민농산물 품질관리원 네. 거기에 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역마다 가시면 이제 업종과 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양식이 조금씩, 그러니까 그렇죠. 동일하긴 한데 써야 되는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셔서 뭐 쉽게 농협을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렵진 않습니다. 현장 실사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영상을 보시는 농업인들 중에 네. 잘은 모르겠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사업을 한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이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작물 재배업이나 뭐 농사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억 뭐 무제한으로 세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는 대상자라서 그냥 농민으로서만 활동을 하는 거지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뭐 농협에 납품한다던가 한국인삼공사 거기에 이제 하는 코드 자체를 개인으로도 또 다 내주거든요. 아, 사업자 등록증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농업인의 신분으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어서 사업자를 내지 않으시는 분도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은 이게 뭐 농사만 짓고 끝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농사 짓고 돈을 벌고 이거는 좋은데 앞으로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뭐 금융권을 활용한다든가 내가 대외적으로 나왔을 때 사업자가 없으면 기록이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뭐 이제 농업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그냥 농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입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살려면은 자금을 갖다가 출처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신고한 게 없다 보니까 음. 대출을 받을 때 애로가 생기더라고요. 신용이 없잖아요. 신용이. 신용이 없다기보다 영상 보신 분들이 오해하실 거야. 신용은 있으시지만 평가의 기준이 없죠. 그렇죠. 재무에 대한 평가를 할 만한 기준. 그쵸. 왜냐면 이제 금융권 이런 데서는 대출을 해줄 때 뭐 담보도 보지만 결론은 이거를 원금과 이자는 무엇으로 갚을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소득 신고가 안 돼 있다면 사실 자료 준비하는데 좀 애로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물 재배 같은 경우에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콩나물 재배 시설이라든가 버섯 재배 시설이라든가 뭐 다른 화훼도 네.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도 돈이 좀 그렇죠. 많이 들잖아요. 설치하려면.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시설을 할 때 본인 돈이 뭐 많아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설비를 갖춘다든가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출에 애로가 걸리는 부분이 있고 또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농업인들을 위한 혜택을 주고 있는 보증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금융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곳에 서류를 접수할 때도 그냥 농업인이라고 해서 개인으로 접수하는 것보다는 사업자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접수하면 확실히 좀 틀리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차피 사업자를 내나 안 내나 세금을 뭐 더 내고 덜 내고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동일한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을 노출을 하는 것들이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받아야 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법인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법인이 아니더라도 개인 사업자라도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얼마 전에 이 영상 아마 보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전라도에 계신 분이 한번 문의를 하셨어요. 아, 네. 어머님이 이제 농사를 지신대요. 뭐 감자, 뭐 기타 이제 채소 작물류 이런 걸 하시는데 기존에 이제 시장에다가 공급을 하셨던 거예요. 시장에 있는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네. 이런 데 공급을 조그맣게 하셨는데 본인이 그걸 이어받아서 네. 좀 더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한다. 네. 그러시면서 하는데 사업자가 없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업자를 내는 거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또 농업법인하는 걸 문의하셨는데 그걸 갑자기 문의하신 이유가 상대방 있잖아요. 음식점이랑 이쪽에서 그렇죠. 사업자 코드를 요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될 때는 그냥 개인으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게 규모가 좀 되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지출 증빙, 즉 비용 처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사업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자를 내서 불이익 보는 건 특별히 없을 거라면 내고 시작하시는 게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마트나 이런 뭐 인터넷 쇼핑몰 네. 이런 데 납품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필요한 경우도 그렇죠.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농업 쪽이 아니고 일반 다른 업종에서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이라는 데 등록을 할 때 법인이어야지만 되는 어떤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물론 근데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뭐 가공을 한다든지 유통 쪽으로 뻗어나가신다면 처음부터 그런 법인을 설립해서 이력을 쌓아놓는 게 네. 사실은 그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영상 말고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분은 따로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더 사업을 확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게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시기 위해서는 요건 자체가 있는데 네. 그 통신판매업 등록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사업자의 이제 명기를 해야죠. 네. 근데 이제 통신판매업 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 구청이나 시청 여기에서 이제 그 관할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가서 먼저 등록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법인 설립하실 때 사업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면 그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지만 법인에다가 넣는 사업 목적은 직접 지금 하고 있지 않더라도 네, 목적물을 다시 여러 가지로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최대한 많이 넣어놓고 실제 하는 것만 사업자 등록 넣을 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미리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적을 추가하려고 그러면 또 오고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감자를 재배해서 단순히 온라인 판매만 하겠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가공해가지고 어떤 칩이라든지 건조식품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농산물에 대한 가공 네. 이런 목적을 갖다가 집어넣으셨다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금 관련된 혜택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세금적인 혜택 외에 농업법인이나 농업인에 대해서 다른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노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노무라는 거는 노무. 이제 직원을 쓰시잖아요. 네,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정들이 빡빡해요. 네, 최저임금 인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기업을 하시는 일반 제조업체나 이런 법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마 여기 농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적용을 받는 게 조금 덜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네,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농업이든 농업이 아니다. 그다음에 연차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 규정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5인 이상 되시는 대부분의 농업 회사나 농업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연차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네, 단지 차이를 둘 수 있는 건 뭐 첫 번째로 이제 휴게 시간이라는 게 있으세요. 이제 법적으로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을 쉬게끔 돼 있어요. 근데 농업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은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넣어도 되지만 안 넣어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일요일은 보통 쉰다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5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일요일 날 쉬면은 그거에 대해서 유급이라고 해서 쉬지만 급여를 지급을 해서 계산을 해요. 네, 농업법인은 적용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연장 근로라 그래서 아까 이제 야간에 대한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되지만 야간이란 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때 네. 근로라면은 추가 수당을 줘야 되는 건 동일하세요. 그런데 그 이외에 원래 5시까지 근로하게 되는데 1시간, 2시간을 더해서 7, 8시까지 일했다라고 하면 가산 수당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혜택들이 농업법인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당시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작성하거나 뭐 저희 쪽에 의뢰를 주시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법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자주 바뀌다 보니까 사실 그때그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